우리 새로운 동료 한 분이 참여하셔서 우리 각자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처음 가입했고요. 지역은 충남 청양에서 저도 정신분석하고 아무 상관없는 치과의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은미고요. 전라남도 홍순에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튜브에서 박사님 강의 듣고 감동받고 또 고무가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유튜브 클래스 카카오톡 클래스 강좌도 듣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앞으로 좀 기대가 되네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주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몇 년째 신 교수님 수업을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미디어 쪽이라서 이 치료 쪽은 잘 몰랐지만 그래도 신 교수님 수업을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은미이고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저는 심리학에 크게 조예가 없어가지고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잠깐 소개하면 서로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가 화가라고 하기 좀 쑥스럽긴 한데 서양화를 하고 있어요. 화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들 예술가들이 많아요. 지금 저희 그룹에. 네. 미술치료 기본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고 하니까. 그렇구나.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학부는 서양학과 나왔어요. 그러셨구나. 네. 네, 근데 학부는 서양학과 나왔는데 작가의 꿈은 이루지 못했고 저는 이쪽으로 미학 쪽으로 틀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작가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여요. 저는 전공자는 아니고요. 그 제야에 너무 훌륭합니다. 지금 사시는 곳이 화순이라고 그래서 화순하면 전라도에서 관광이 아주 좋은 곳이에요. 옛날 같은 깊은 산골이었는데 제가 태어난 곳 바로 옆 군이에요. 그래서 좀 알고 제 친척도 화순도 시집 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서로 왕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통 때문에. 근데 요즘은 광주를 중심으로 다 30분이나 1시간 거리 내에 있으니까 세상이 달라진 거죠. 네. 그래서 화가 사시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단양에서 살고 있어요. 네. 충북 단양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라고 하니 또 감동이 또 올려가네요. 자기 일에 충실하신 분들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안녕하세요. 저는 잠시만 화면을 켜겠습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 있고요. 예, 뉴욕에서 저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학생들, 청년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요. 네, 미술 전공하셨다고 그러고 한주연 선생님도 그렇다고 그러고 또 화실하신다니까 되게 막 예전에 사실은 저도 미술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사정상 미술을 전공을 못하고 제가 학부는 경영학을 했었는데 제 소망이 40살에 제 집에 개인 화실을 꾸미는 거였거든요. 와.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다른 방면으로 제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제가 미술적인 그런 취미와 기호를 더해서 좀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예술과 종교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 있고요. 예, 저는 하는 일은 정신과의 심리치료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 교수님하고도 몇 년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순천에 계시고 광주에 계시니까 이제 서로
왕래하실 수 있는 거리에 계신 분들, 이번 학기에 충북에 계신 분, 충남에 계신 분 이렇게 같이 모이고, 전에는 제가 대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 대전에서 오랫동안 여러분을 만났었는데 코비드 이후에 못 갔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코비드도 끝나고 하면 여러분들 직접 뵐 기회들이 이제 생길 수 있겠어요. 1920년대 말 클라인과 그녀의 동료들은 보다 전통적인 프라이트 학파들과 충돌하기 시작하였고 정신분석학계는 런던 학파와 비엔나 학파로 나뉘게 되었다. 클라인과 안나 프로이트가 의견의 차이를 보인 최초의 주제는 아동 분석과 관련된 기법상의 문제였다. 클라인은 성인 환자들의 자유현상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의 놀이를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안나 프로이트는 어린이의 연약하고 미숙한 자아가 본능적 갈등에 관한 깊은 해석들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아동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안나 프로이트는 정서적인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는 분석보다 교육적인 접근이 낫다고 생각했다. 안나 프로이드는 프로이드의 따님이시고, 그리고 멜라니 클라인은 원래 메디컬 닥터가 되고 싶었던 분인데 아이들 낳고 살면서도 뭔가 본인에게 채워지지 않았던 욕망이 컸던 분 같아요. 그래서 심한 우울을 오랫동안 앓았던 분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뭔가를 계속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페렌치로부터 처음 정신분석을 받고, 그 다음에 베를린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잠깐 동안 또 정신분석을 받으면서 그분들의 영향을 받다가 나중에는 영국으로 1926년 무렵에 이주해서 런던에서 살면서 본인의 독특한 대상관계 이론을 개창하신 분이에요. 근데 안나 프로이드는 아버지인 시그먼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이지요. 프로이드가 처음에는 우리 마음을 이해할 때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이라는 이런 마음의 세 개의 영역을 설명하면서 그걸 지정학적 혹은 지형학적 이론이라고 불러요. 토포그래피컬 티어리. 그런 이론을 가지고 20년대 초반까지 이론을 전개해 오셨는데, 나중에 정신분석이 깊어지고 임상적인 체험들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 방법보다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자기 이론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과거에는 그냥 무의식, 의식, 전의식이라고 했던 것하고 전혀 각도가 달리 마음의 구조를 원본능이라고 하는 이두와, 그리고 자아라고 하는 이고, 그리고 초자라는 슈퍼이고, 그래서 원본능, 초자, 그리고 자아, 이런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개창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논문이 이고 인드 이드라는 1923년에 쓰신 논문이에요. 모든 동물은 인스팅트, 본능대로 살죠. 그래서 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영역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그냥 본능대로 사는 경우에는 말하자면 요즘 우리가 AI하고 같은 거죠. 프로그램 된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겉으로 보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의 로봇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로봇은 독자적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미 프로그램 된 대로 사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된 대로 산다는 얘기는 어떤 우리 다른 생물에 비유를 하면 동물이나 사람 이렇게 비유하면 우리가 본능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서구식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본능대로 사는 이런 동물들은 갈등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냥 프로그램된 대로 사니까 거기에서 마음 안에 컨플릭이 일어나지 않는데, 인간이 독특하게, 인간은 자기의 유한함을 의식하고 있고 자기 본능대로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닫는 이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 어떤 동물로 태어났지만 동물적으로 그대로 살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그래서 동물인데 불완전한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고 뭔가 선택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공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반제품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어느 부분은 본능대로 하는데 그 본능대로 그대로 살 수만은 없고 뭔가 자기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인간의 실존인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이렇게 보는 게,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닌데 이 세상에 와서 보니까 내가 내 안에서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만 살 수는 없고 뭔가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다른 동물들도 이런 초기 경험이 있는데 어미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시기가 있는데, 다른 동물들은 그게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염소는 태어나면서 바로 새끼들이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처음에 초기부터 바로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대부분 태어나는데, 사람은 최소한 2, 3년은 부모가 완전히 거두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부모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이 불안한 세계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실존적인 위험한 상황 속에 우리는 던져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상태는 처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어떤 면에서 환경이나 내가 타고난 것 때문에 이미 결정된 부분이 있지만 매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어떤 실존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삶 자체를 자기 스스로 결정해 나간다는 과정이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힘드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거 그대로 되면 따라가면 되니까 불안이 안 생기는데,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삶이 바뀌고 자기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태어나는 이 세상에 온 순간부터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남으면서 뭔가 우리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들을 계속 해나가는데, 이제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하는 게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어쩌면 철학적인 물음이고 그게 정신분석의 물음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을 철학자들이 다 정신분석을 공부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정신분석을 철학의 외연의 확대,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정신분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있기 이전의 철학들은 대부분 의식 철학이었다는 얘기예요. 의식 철학이어서 우리가 의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이드의 혁명적인 생각이 처음에는 타고난 욕동이나 본능만 이게 무의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910년에서 20년에 오면서 프로이드의 생각이 바뀌면서 자아 자체에도 무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철학적으로는 엄청난 변화라는, 이게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정신분석의 기법적으로만 여러분 이해할 게 아니라 이 철학적인 사조의 부분에서도 정신분석은 아주 굉장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최소한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두가 이중인격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내가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떤 정신분석이 그 이전에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이 무의식에서 온다는 것까지는 옛날부터 잘 이해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나라고 하는 내 인격이 사실은 무의식 속에 인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간 자존심에 대한 큰 도전이죠. 나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대강 사는데 내 무의식의 세계에서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아주 취약한 자아가 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겸손함을 어떻게 깨워준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정신분석이 발달하면서 이제 자아심리학, 이 자아중심. 그럼 지금까지는 자아라는 건 내가 의식하는 거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무의식적인 본능이 억압되어 있으니까 그 무의식 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초기에는 이드 심리학이라, 이드 사이칼러지가 발달하다가 이고 사이칼러지로 발달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나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이 원본능, 타고난 어떤 원본능에서 오는 것들을 우리가 억압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억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그걸 통찰하게 되면 신경증을 가진 분들이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었는데, 우리의 마음의 기능 중에 방어 기능, 디펜스 메커니즘, 그러니까 억압을 중심으로 한 방어 기능 자체가 많은 경우에 무의식이라는 얘기.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방어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이 우리에게 의식으로 다가오면 욕동 그거 자체로부터 오는 어떤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의 무의식적인 방어가 일어난,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억압. 근데 이 억압 기능이 그게 꼭 나쁜 게 아니고 그건 순기능이에요. 이 억압이나 이런 방어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어린 시절에는 많은 방어를 사용해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성숙하면서 이제 자아가 힘이 생기면 어떤 억압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억압한 사람은 에너지를 억압에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삶에 에너지가 약해지니까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지나친 억압으로부터 일반적인 억압, 필요한 억압 이외의 것들은 제거하는 작업을, 그래서 불필요한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는 영역들을 해소시키는 이 작업을 프로이드가 했기 때문에 어떤 많은 분들이 프로이드를 착각하고 있는 게, 프로이드는 무조건 억압을 풀어줘야 되는 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성적인 욕동들을 그냥 마음껏 의식으로 가져와서 자기 원하는 이런 자기의 충동대로 사는 것을 허용한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나친 억압이 어떤 병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그 억압을 누그러뜨려주는 게 치료 기법으로 사용한 것이지 억압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프리섹스를 프로이드가 조장했다고 이렇게 보는 부분 같은 것은 조금 지나친 오해일 가능성이 있죠. 최초의 이드 사이칼러지로서 이고 사이칼러지로 옮겨가는데 프로이드의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이 큰 역할을 했는데, 이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 중에 이 자아 부분의 발달을 체계화하는데 선봉에 섰던 게 아나 프로이드예요. 그래서 아나 프로이드의 자아와 방어 기제라는 이 책을 우리 ICC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한 학기 동안 이제 이런 중요한 너수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고 사이칼러지의 발전을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유태인들이었는데, 그분들이 1930년대 4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민자 중심으로서 미국에서 이고 사이칼러지가 크게 발달을 했는데, 미국에서 발달하는 이런 자아심리학과 함께 영국에서는 아나 프로이드가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아나 프로이드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아동 치료에 대해서도 아나 프로이드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지금 발제자가 얘기를 한 거죠. 멜라니 클라인은 초기부터 정신분석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아나 프로이드는 아이들은 아직은 이고가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적인 접근이 어렵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를 잘 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한다고 하지만 요즘 와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는 게, 과거에 안나 프로이드 입장은 정통적인 자아심리학 입장에서는 프로이드가 봤던 환자층은
신경증 레벨의 환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드라인 환자나 사이카틱한 환자는 정신분석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아의 강도가 어느 정도 있어서 자기 성찰을 할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사람들을 정신분석의 대상으로 봤어요. 발달 이론 측에서 본다면 분리개별화가 어느 정도 돼서 독립적인 자아 기능이 있는 분들이 성찰 중심의 정신분석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따님인 안나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런 정도의 이고 스트렝스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본격적인 정신분석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봤던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대상관계 이론이나 미국의 대인관계 이론이나 이런 관계적인 이론 쪽에서는 내담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정신분석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적인 접근으로는 다 치료할 수 없는 분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미국의 현대 정신분석 이론,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나 이제 이런 쪽의 이론 속에서는 아주 초기 환자들을 위한 독특한 이론들을, 그러니까 조이닝이나 미러잉, 이런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중심, 정서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도 정신분석이다. 이렇게 정신분석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셀프 사이칼로지 쪽에서도 코어시 자기애적인 환자들 또 치료의 대상이 된다. 이러면서 치료의 외연을 좀 넓히는 거죠. 그래서 치료의 외연이 넓어지는데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도 처음부터 사이카틱한 환자들을 돌보는 이런 전통들이 생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치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초기부터 정신분석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두 분의 이론적인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 두 이론이 상보적인 입장에서 이해되고 상보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 클라이언들이 해석 중심이라고 처음 해석으로 사이카틱한 환자나 보드라인 환자들도 다 해석 중심으로 치료를 한다고 그런 주장을 했고, 초기에는 굉장히 무리한 해석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점차 임상적인 경험이 늘어나면서 해석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석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해석의 내용이 내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조금 완화되는 해석들, 지나친 해석이 아니고 내담자가 소화해낼 만한 해석으로 이렇게 변모해가는 이런 실제 임상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아까 현대정신분석 쪽에서 얘기하는 것과 현대정신분석 쪽 이걸 해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현대정신분석 쪽에서는 보드라인 환자나 사이카틱 환자들은 초창기에는 거의 해석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해석을 하면 안 될, 일반적인 해석으로 이분들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들의 이고 스트렝스가 생겨나면 나중에 가면 해석적인 접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는 해석에 대한 의미 자체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초기에는 프로이드가 굉장히 주지적인 지적인 접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페렌치 같은 분은 이 정서적인 측면의 해석을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정서 중심, 에펙트나 이모션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을 접근하는 라인과 프로이드의 인텔렉츄얼한 지성적인 접근이 서로 다른 라인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두 가지가 통합되는 과정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이 일어났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프로이드도 깊이 보면 그냥 주지적인 해석을 한 게 아니고 거기에도 정서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모든 해석에는 사실은 정서적인 부분과 지적인 부분이 합쳐져 있는데, 어떤 분은 정서적인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적인 부분, 인텔렉츄얼한 부분만 잘 전달해도 내담자가 이걸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좀 더 지적인 어떤 해석들이 초기부터 일어나는데, 이고 스트렝스가 약한 분들은, 그러니까 어린아이 치료나 이런 경우에 똑같죠. 어린아이나 이고 스트렝스가 약하니까 이때는 처음에는 안나 프로이드 얘기는 교육 중심으로, 통찰보다는 교육 중심으로 일정 기간 아이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정신분석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시점에서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
그래서 미술 치료나 놀이 치료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심볼을 사용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해석보다는 아이의 정서가 잘 표현되도록 도와주는 표현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정신분석이 초기에는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것 같았는데 이렇게 임상적인 경험들이 늘어나면서 이 두 라인들이 사실은 모든 분석가가 이 두 가지 라인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종합적인 정신분석,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정신분석이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신분석의 역사를 계속 반복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어느 한쪽의 라인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라인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다른 영역의 라인에 다른 학파의 이론들을 함께 수용할 때 전체적인 정신분석의 틀이 잡힌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는 각 학파들이 너무 자기 학파에 매여서 논문을 쓰더라도 자기 학파의 사람들의 논문만 인용을 하는 이런 조금 나쁜 그런 패턴들이 상당 기간 유지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서로 통합적인 정신분석으로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이 여러 학파들이 각자 독립된 것으로 자족적인 상태, 그러니까 하나의 섬이 돼서 각자 살려고 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을 수립해 나가는 게 학계의 숙제이고 각 임상가는 이 여러 흐름들을 자기 안에서 소화해야 해야 돼요. 그래서 학파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하나의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이니까 인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견해들이 통합돼 나가야 돼. 이러한 여러 학파들의 여러 학설들을 통합해야 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각자가 가져야 돼. 내가 내 인생을 잘 이해하고 또 내가 임상가인 경우 임상 속에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이론만 가지고 본다고 하는 것이 편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들을 모두 다 기피할 수는 없지만 큰 아웃라인들을 알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정신분석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멜라니 클라인 대상광 이론을 과거에 우리 ICC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서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새로운 열정으로 이 대상광 이론을 이번 학기에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